시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실행되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 급등 이후 4일간의 매물 소화가 진행됐던 국내 증시. 과연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체크해보면서 오늘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일주일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일반 투자가들 예상을 벗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상과 일치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 일주일간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금액은 1조 6천억 원치를 샀는데요.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을 내줬겠죠. 자, 이건 우리가 일치했던 것이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우리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종목을 샀느냐, 어떤 업종을 샀느냐입니다. 보통 우리는 2차 전지를 많이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집중으로 매수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일주일간 뚜껑 열어봤더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주들을 집중 매수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삼성전자는 5천억이 넘는 매수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에서 약 30% 이상 삼성전자의 매수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차 전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매수했던, 다시 말해서 공매도했다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LG 엔솔하고 에코프로 비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1,100억, 500억을 환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똑같은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금양 등은 오히려 매수를 한 게 아니고 매도를 지속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사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그 전기차 생산을 줄이거나 혹은 연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공매도가 많았냐 적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업황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더 외국인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산 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턴어라운드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매매 패턴을 보였던 이유 뭐죠? 네,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과거 우리나라가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 3번 있었죠. 이번엔 4번째 나타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번째 동안에 과거 사례를 봤더니만은 공매도 금지 영향은 약 2주간 영향을 주더라, 요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금지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가가 끝없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좁은 2주간이라는 짧은 구간 동안에만 매도가 금지된 것이고, 그 뒤로는 다시 또 뭐 선물 매도라든가 주식 매도를 통해서 그 파장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계속 파느냐? 바로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포드라든가 GM 등 주요 전기차 판매 업체들이 그 증설, 생산 공장을 많이 연기하거나 혹은 철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즉 2차 전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성장성이 좋았지만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지난 1, 2년의 그 속도에 따르지 못할 수 있다. 즉 업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연말 증시에 영향을 줄 또 하나의 정책이 지금 막 회자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는 않죠.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소식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정호진 기자가 이 관련 내용 살펴봤다고 하니까요. 일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을 150여일 정도 앞두고 지금 정부랑 여당이 이 개인 투자자 달래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모습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주주 기준을 현재가 10억 원인데 여기서 20억 원 플러스 알파, 많게는 100억 원까지 이렇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앞서 이 유가증권 시장의 대주주 기준이요, 2000년도에 도입됐을 당시에만 해도 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50억 원, 25억 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억 원까지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과거 기준을 토대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온 만큼 뭐 100억 원이라는 숫자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이 앞서 이 정부가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양도소득세의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세에 대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0억 원어치의 주식이 없더라도 투심 회복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니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봄직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이 연말이면은 계속해서 이른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3개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5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2020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2조 9천억 원부터 7조 5천억 원, 뭐 3조 6천억 원 이렇게 이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5거래일 동안요? 네, 5거래일 와, 동안요. 네. 나타났습니다. 사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을 보면 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지금 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20%에서 30%까지 달합니다. 때문에 이 세금이 부담된 이런 큰 손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파는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방지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총선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뭐 안내 면제하기도 하고 세금을. 근데 이제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를 뗍니다. 뭐 그런 점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조금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주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이제 주식 양도세를 기준을 완화하려면은 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법률이 아니라 지금 시행령 사안입니다. 때문에 국회 논의가 없더라도 사실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양도세 폐지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기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금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뭐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정부를 강행한다, 정책을 강행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여론을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당분간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여의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국내 증시 추가 변동성은 있지만 일단 관련 이슈는 정점을 넘긴 모습인데요. 지난주 증시 변동성의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게 쏠렸던 기업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바로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인데 호실적 기업들 한번 쫙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예, 조선 기업이 이제 하나오션이 원래 이제 산업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하나그룹으로 넘겼죠. 그 이후로 이제 3분기에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컨센서스보다 아주 높은 이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오션의 흑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10년 전, 1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호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고 그 산업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3년마다 CEO를 갖다 임명하다 보니까 CEO가 자기 임기 내에 얼마나 매출이 찍힌지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수익성이 갖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그 대우조선해양이 적자를 기록하고 이런 걸 갖다가 주시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출혈 경쟁을 갖다 맞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었는데 이렇게 하나오션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되게 좋을 것이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카타르발 2차 LNG선이 수주가 끝났는데 그 현대중공업이 첫
예상보다는 많은 척을 갖다가 수주를 하면서 예상보다는 이제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아주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주는 많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그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세 기업밖에 없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이제 앞당겨서 건조를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약 단가 낮아졌다는 걸 볼멘수를 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맥락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서두에 2024년 되면은 이것이 재무제표에 찍힐 거기 때문에 조선주의 업황은 좋아질 것이라 보고, 그다음 또 다른 이제 그 업황 중에 하나는 이제 타이어인데요. 오, 맞아요. 예, 타이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동화가 전기차에서 내연기관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없어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몇만 개에서 700개 정도 부품이 줄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추풍낙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존폐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전동화가 되더라도 사실은 영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를 하더라도 타이어는 필요하니까요. 근데 더 쓰죠. 예, 더 쓰죠. 예, 더 무거우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리 준비한 기업 중 하나가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전기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이제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양강 기업이었던 이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은 사실은 약간 이제 그 호두까기처럼 이제 넛크래커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중국의 현지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LG생명과 아모레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그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면 뭐 클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는 특별히 이제 OEM 기업으로서 네. 그 한국과 미국에서 그 인디 브랜드가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라는 거는 새로운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는 공급할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엄청난 호실적을 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내년까지도 좋은 실적을 낼 것을 전망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또 중요한 방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분들이 화장을 갖다 안 하게, 왜냐면 외출할 리도 없고 외출하다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 업체가 엄청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 시절에 이런 투자를 한 것이 빚을 발휘할 것이라 보고 이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조선 화장품 타이어 기업들은 사실 이 실적이 이제 그 실적이 찍힌 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연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다 가면 좋겠지만 조선 타이어 화장품 이런 것 중에서 내년까지도 쭉 갈 만한 거 업종 하나 찍으라면 어떤 거가 좋을까요? 단연 저는 이제 그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고통을 겪고 있지만 2차 전지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연기관차가 어디선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품주에 대한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그 부품주와 자동차가 좀 완성차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불과하게 누가 되든 타이어는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안에서도 타이어 관련주는 어찌됐든지 간에 수혜가 예상된다. 타이어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시죠. 정준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펜오션입니다. 건화물 사업 부문 업황 침체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HMM에 대해서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또 내년에도 시황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7,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금속 수요 부진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6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또 4분기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62,000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4분기 디램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KB증권은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는 4분기 국내와 중국 시장 성장에 주목하자라면서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7만 1,000원으로 유지를 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거대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JYP 엔터인데요. 3분기 매출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KB증권은 내년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목표가 9만 5천 원, 삼성전자에 대해서 9만 5천 원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자,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다소 걱정이 됩니다.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셀 업체죠.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사와 짓기로 했던 합작 공장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방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우려감이 앞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참 염려스럽습니다. 한때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차 전지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양대 거도 아니었습니까? 반도체와.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서 그 조정의 폭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염려가 큽니다. 자, 현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 시장으로 가보시죠. 금년 9월 달에요. 전기차 판매 증가가 몇 %냐면요. 불과 13%입니다. 왜 제가 불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작년 9월 달에는 전년 대비해서 200%, 300%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9월 달에는 작년 대비해서 불과 13%밖에 증가 안 했다. 예컨대 이거죠. 작년에 100만 대 팔렸으면은 금년 9월 달에는 113만 대밖에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시죠. 미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보통 50% 이상 꾸준히 가다가 금년 들어서 갑자기 20%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LG엔솔하고 미국의 포드사 그리고 트리케이의 코치그룹이 같이 만들기로 했던 트리케이의 공장을 어떻게 됐습니까? 철회했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야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왜 MOU란 것은 뭐 구속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회가 됐고요. 또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사 같은 경우는 SK1하고 켄터키주죠. 예, 켄터키주에다가 전기차 공장 설립을 했거든요. 이거 연기했습니다. 뭐 1년이 연기될지 2년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기했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지금 전기차 옛날같이 2, 3년 전같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면 곧바로 판매로 연결됐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2차 전기주 특히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장 설립 자체를 철회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뭐 공장 짓는데 이제 뭐 몇 년 걸릴 텐데 그거를 철회했다는 거는 몇 년 이후에도 업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터리 업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앵커님께서 참 가슴 아픈 것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공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얘기는요. 금년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바로 거기서 생산한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포드의 CEO가 말한 얘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전기차를 찾아야 될 그런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분간은 전기차와 그동안의 내연기관차는 서로 간의 보완지 역할이 아니었습니까? 전기차 타다가 내연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왔는데 그것이 반드시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드사나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배터리 생산을 연기하거나 철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한두 달 새에 갑자기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유럽 시장에서도 보였지만은
뭐냐면 과거 50% 이상 성장하다가 지금 갑자기 20%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파장은 결코 짧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포트폴리오를 중시했거든요. 여러분이 포트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20%는 무조건 현금을 먼저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20%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자동차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10%, 조선 10%, 철강 10%. 그러면은 여러분의 포트에서 남는 게 얼마냐? 대략 10에서 15%밖에 안 답니다. 그것 중에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는 10% 이내로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내려갔다 해서 나 이거 늘릴 거야.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여러분의 포트에서는 10% 범위 안에서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빈데믹 이슈로 가겠습니다. 팬데믹 아니죠. 빈대가 뭐 너무 많이 출몰하니까 뭐 빈데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우리 정우진 기자가 가져왔는데요. 정 기자, 국내에서 지금 빈대 신고가 뭐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뭐 충남, 대구 전국적으로 의심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국내에 빈대가 많았을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 이후로만 해도 지금 빈대 관련 신고가 채 10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신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 뭐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합대책안전본부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만큼 아무래도 시민들의 공포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뭐 확진자의 동선 같은 걸 알려주는 사이트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빈대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팬데믹 다음엔 이제 빈데믹이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파리 지하철역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가 가방을 통해서 옮겨졌고 뭐 그런 부분이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면 맷버그라는 이름으로 빈대 조심하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국내까지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환경부에서 살충제 긴급 승인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환경부가 지금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피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 살충제 8종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살충제들은 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벌레들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 살충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대는 아무래도 세대 교체가 짧기 때문에 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빈대에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일단 열에 약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50도씨 이상에서는 이제 박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하고 두 번째가 이제 탈수제, 우리 뭐 실리카겔이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빻아서 놓든지 뭐 그 위험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긴급 승인 이후로 잘 나가던 우리 테마주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뭐 여느 테마주가 그렇듯이 뭐 테마주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재료가 소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대 테마로 묵혔더니 대표적인 기업들 뭐 경농, 뭐 인바이오, 경남제약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경농이랑 인바이오가 이 디노테피란 성분의 살충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환경부에서 긴급 승인한 8개 제품인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또 제가 긴급 승인 당일에도 제가 경농 같은 기업의 IR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빈대 사태랑 뭐 어떤 매출에 영향이 있냐, 아니면 뭐 긴급 승인 이후에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냐 물어봤는데 내성 있어서 살충제가 안 듣는다며요. 그러면 뭐 테마주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디노테피라는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이제 새로운 살충제로 이제 듣는, 내성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발굴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점, 그리고 또 빈대 이슈가 사실 단기간에 마무리는 어렵잖아요. 이런 점들도 투자에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대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또 한동안은 좀 여러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지금 해외 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솔브레인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는지 조호진 대표님이 짚어주실까요? 이게 피델리티고요. 피델리티가 이제 그 솔브레인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70억을 추가 투자해서 8.49%까지 늘렸습니다. 그 피델리티는 뭐 아시겠지만 마젤란 펀드로 유명했던 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도 다른 그 자산운용사랑 그 비슷하게
장기 투자를 지향하면서 기업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주식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대한 실력이나 시간이 없더라도 만약에 피델리티가 솔브레인에다가 추가로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그만큼 솔브레인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솔브레인에 대해서 뭐 반도체 시가격이 무엇이고 반도체 8대 공정이 무엇이고 모를지라도 그렇다면 솔브레인에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되고 만약에 피델리티가 솔브레인에서 지분을 갖다가 빼거나 급격히 뺐다 이러면 이제 솔브레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시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정보를 갖다가 도움받기 위해서 공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솔브레인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작년에 이제 삼성의 GA 공정,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자축을 하면서 그 식 이름은 출하식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성공 기념식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5대 협력사를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솔브레인에 대해서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DNF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전구체가 있습니다. 전구체는 이제 2차 전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반도체에도 공정이 되는데 DNF 전구체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던 기업을 원래 솔브레인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22%까지 사실 경영권을 갖다 인수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현금을 갖고 그대로 이제 두느니 사실 DNF의 경영권을 가져와서 반도체 공정에 또 다른 이제 역할을 증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런 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자율이 얼마 받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이게 공격적으로 솔브레인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이 DNF에 대해서 여기다 우리 투자하는 것이 향후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그 리서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브레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장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페드가 계속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느새 마이크로소프트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PC 업체 델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을 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 KLA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생산 설비 투자를 7조에서 10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반도체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과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급등의 훈풍을 국내 증시도 좀 오롯이 받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나빴던 것은 이제 후행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네.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HBM3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연결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TSMC에 연결되고 TSMC가 이제 엔비디아에 연결되는 그 먹이사슬 구조인데 후행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미래 가치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가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고 있어요. 네. 자사를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래 HPSP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한미반도체에서 스핀오프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쪽 크레센도 넘긴 했지만 HPSP의 지분을 팔면서까지 그 곽동신 대표는 한미반도체 지분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결론은 명확 반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